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1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계엄 상황, 요즘은 이제 내란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했던 뭐 권력 이양에 대한 부분이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팽을 당하고 있고, 여론으로부터 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14일 이번 토요일 날 2차 탄핵 결정을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투표에 일단 참여는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리를 하면은 어영부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은 팽을 당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보도를 못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의 뒤에 뭐가 있느냐. 가장 큰 것은, 예, 북한은 단도리가 돼 있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뭐 남침을 하겠다, 이런 건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건 뒤에 러시아가 있고, 또 이쪽에는 미국이랑 협상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 윤석열한테.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무능력하고 질이 멸멸해서 어떤 쪽에 줄을 서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미국하고 커넥션이 없어요. 그 압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예전부터 쭉 봐왔지만 윤석열은 지금 국가 공무원들 또는 국가 연구기관들이나 산하단체들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의 핵심을 전달받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호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무시하고 있어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죠. 이미 나는 뭐 죽을 목숨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의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라도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기서 정치공학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 흐름을 생각 안 하고 미국이라는 것이 현재 봐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약하고, 그 자체가. 그래서 기름을 짊어지고 좀 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좀 됐거든요. 예. 짧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보나 자백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전 사령관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밤에 처음에는 윤과 한 번만 통화를 했다. 707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만 물어봤다 했는데, 두 번째 통화를 인정을 했고, 세 번째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 두 번째 통화의 내용을 제가 봤은 그 비화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암호화되어 있는 폰입니다. 도청이 안 되는. 그게 뭐 통화 기록까지 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이랬다 그러거든요. 밑에 이제 특전 여단이 그때 들어간 게 707이 들어갔고 1공수 여단이 들어갔는데, 자신의 이제 지휘하에 거기 현장 지휘관들하고 비화폰으로 오는 이야기를 공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부담스러웠다는 것이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특전 대장이, 특전 사령관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책임 회피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얘기에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작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틀 뒤에, 그 작전이 상당히 마뜩찮았다는 거고, 그 중에 작전 구역 중에 제일 핵심적인 곳이 여기 국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었고 억지로 갔는데 현장 지휘관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가 진실 다 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까요? 윤이 직접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아직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 보면 707이 197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에는 지금 그 당시 하면 180명, 19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보좌관들이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사 진행을 못하게 끌고 나오려면은 총기 없이 물리력으로만 그들을 제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막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보좌관들이 한 국회의원 밑에 여러 달려 있잖아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이 1대2로 이기기는 힘들어요. 한쪽이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특전사령관은 윤이 직접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 그리고 유혈 사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했다. 그리고 밑에 지휘관들이 테이저건이라도 쓰게 해달라, 내지는 공포탄이라도 쓰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그 제안을 했고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림을 맞춰서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특전사령관이.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저격총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작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총기 사용 명령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유혈 사태 이야기가 좀 나왔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목표는 그들 해산시키는 거고,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200명이 채 안 되는 707이 몇백 명에 대한 인력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테이즈건이나 공포탄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유혈 사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내용을 참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언론에서. 자, 그래서 2024년 12월 1일에 작전을 인지했다. 예. 자, 이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4일 전에, 즉 11월 30일이나 뭐 11월 29일 이때쯤에 합참을 통해서 북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합참이 부인했어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아마 3월부터 소문이 나긴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와해됐다는 거예요. 와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현천 이래, 옛날 하나회 이후에 알짜회가 있었죠. 조현천에. 그 깃발을 이어받은 다른 세력들이 이 기회에 우리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극단적인 군 내부 세력들, 육사 위주죠. 그것과 또한 극단적인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 충안구라는 가운데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냐? 특전사령관도 지금 행동이 어리버리하거든요. 그가 어리버리한 사람이겠습니까? 작전에 들어갔어? 절대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뭐 착륙이 지체됐다, 헬기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707 병력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거는 저는 많은 부분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틀 전에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세력도 이걸 몰랐겠습니까? 언제까지 투입해라? 여러분, 선관위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개헌 포고령을 발표하자마자 2분인가 3분인가 있다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방첩사령부에서 바로 들어간 거잖아요. 즉 중앙구 라인 핵심이 바로 들어갔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어간 거예요. 시간 낮춰서. 뭐 사전에 준비 다 된 것은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는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몇몇 장군들이 뭐 TV 보고 알았다. 이건 생 거짓말이죠. 이야기하잖아요. 특전사령관이 이틀 전에 알았다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서 확보해야 되는지도 알았다고.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제일 늦게 갔어요. 이미 상당 의원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국회에 상당히 진입했을 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미리 알고 있고 태업을 했다 이래 보는 거고, 그 세력과는 다른 라인에 있었다. 예, 그런 게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지금 국정원이 그런 것이고, 또 그 외에 윤석열이 국정원에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방첩부대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체포죠.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확인된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근데 왜 막판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거기를 동원시키려고 했느냐? 이것은 방첩부대, 방첩사령부 내부에서도 말을 안 듣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간 간부에서. 부족한 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생각난 대로 국정원에 전화를 했는데 국정원도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이 다 세면은 명령에 죽고 그때는 명령에 따라서 군이 복종을 할 때는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 안 돼요. 여건을. 근데 그게 됐다. 그리고 그게 공유가 됐다. 미국이 관여했다. 미국이 정부가 안 들어갔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남북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들어가죠. 한미연합사에 고리가 있는 장군들이 고민했다. 그래서 세력이 계속 이탈했다. 핵심만 가지고 막상 때리려고 했더니 상당히 원한대로 병력이 동원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날 당일에도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공수여단 2군데를 더 출동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윤석열이. 안 한 거죠. 그런데 미쳤습니까? 그들이 하게 이제 다 늦게 들어가서 내보고 반란군 대라는 것이냐 이거죠. 자, 이런 난맥상이 보이거든요. 지금. 예. 자, 여기에서 일단 제목을 뽑기로 MBC는 유혈 사태로 관련했어요. 테이저건과 공포탄. 단지 707이 거기 들어갔다 해서 유혈 사태가 되겠느냐? 아니죠. 자, 요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거 더하기 플러스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특전 사령관은 이틀 전에 알고 있었고 밑에 특수전 단장을 비롯한 여단장들은 그때 바로 알았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자, 특수전 사령관 자체가 갈등이 있었고 막상 명령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특수전 707 단장도 어려워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특수전 사령관이 위에 윤석열의 명령이나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윤석열의 명령이죠. 진입하라고 한 거니까 어느 정도를 해주고 싶었지만 거기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707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걸 수용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7이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은 특수정 당시 사령관이 체포가 됩니다. 누구한테? 밑에 있는 특수정 여단들의 부대원들한테 돼요. 거기는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계엄에 가담한 특수전 여단장들한테. 그러면서 마지막에 특수전 사령관이 체포되기 이전에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좌관이 소롱인 가는 사람이 총으로 맞서다가 결국 사망했죠. 그 일을 겪고 나서 특전 사령관이 내 직속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호위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생긴 게 707이에요. 그러니까 이 707은 특수전 사령관과 막역한 사이예요.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정언이란다 국회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국회에 들어간 병력 1공수 277명, 707 197명, 그 중에서 14명에서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졌어야 된다는 거죠. 14명, 15명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몇백 명이 들어있는데 지금. 네, 보좌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197명이 다 들어가도 이건 안 된다. 총기를 쓰지 않고는. 자,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수방사 쪽에서 211명이 들어갔다. 이건 이제 외곽 경비겠죠. 수방사의 목적 자체가 전시에 국회를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제1경비단 군사경찰단 그리고 방첩수사단에서 사복 입은 49명의 체포조가 들어갔다. 예. 그리고 틀을 막아야 될 장소가 4군데 크게는 그렇게 됐다. 국회, 민주당사, 그리고 김어준의 회사, 그리고 선관위. 선관위는 몇 개 장소가 됐어요? 3군데 장소가. 그래서 총 개수 따지면 6개. 예. 또 나온 이야기를 이제 확인된 겁니다. 자, 방첩사령관이 핵심 인물이었고, 그때 이야기 드린 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그리고 김민석 형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정청래, 조국, 김어준 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장. 자, 선관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왜곡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분명히 그걸 했다. 선거 조작을 했다. 자, 그것을 간첩으로 다 엮으려고 한 거죠. 방첩부대. 그리고 오늘도 확인됐죠. B1 벙커. 예, 강감하라고. 예,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전으로 날아갈 뻔했어요.
간첩 조작 사건 만들려고 했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HID 북파 부대 요원들이 전문 요원들이 지금 자료에 따라서는 7명에서 12명 정도가 과천의 속초에 있는데 과천으로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시 상황에서 뭐냐 북한군으로 위장해가지고 북한에 파견되는 부대예요. 그래서 지금 추정되는 것은 남한에서 북한군을 위장한 어떤 사보타지 테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엮은 거죠. 이들을 엮으려고 했던 거죠. 그 뒤에 정치인들이 있다. 그리고 전방에서는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생을 해요. 선관위 연장 잡고 선관위 자료 가져와서 부정선거했다. 북한과 내통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엮으려고 남한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 그 수괴들을 우리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정치판을 확 썰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계획이면은 여기 국회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특전사령부가 늦게 출동했다. 민기적 했다는 거. 선관위는 몇 분 만에 들어갔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이거는 그 크레딧을 줘야 돼요. 분명히. 네. 역사의식은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처럼 계획은 창대했으나 너무 오래됐고 말이 많이 새어나갔고 한미연합선을 통해서 미국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간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707 특임대장처럼, 특임단장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방첩단 내부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서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추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안기부까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국정원까지 전화를 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던. 왜? 방첩단이 이걸 다 검거하는데 인력이 모자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리한 작전을 했다. 왜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 시간이 더 밀려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면 난 갈 데가 없다. 군대 정치적인 압박은 계속 강화되고 나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태도 변화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자료가 내용이 많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관여했던 육군의 장성들은 요번에 잘 속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 군을 황골 탈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짜내기 좋게 오골오골 모였다. 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오전에 봤을 때도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HID 부대원 정예병력 7명에서 12명이 서울에 파견됐다는 내용을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본 내용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 자, 차근차근 밀리고 있어요. 그들이 속초에서 과천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false flag, 자작극을 꾸밀 가능성이 있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파악된 것만 하더라도 이거 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에서 잘랐을 수가 있어요. 추후 더 알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정도가 이 정도라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있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합참으로 하여금은 이때까지 계속 빌드업 해왔던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미국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장을 놓으면서 거기를 때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자, 합참이 거부했다. 자, 이번에는 HID 특수부대원들이 와서 국내에서 북한이 한 것으로 가정되는 테러를 자행하게 한다. 여기에는 국내 민간인의 살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지요?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스케일을 이제 느끼시죠? 준비는 부실했고 모래상을 쌓는 것처럼 쌓아 올리면 계속 새 나갔어요. 그렇지만 나는 쫓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총 쏘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신다는 거예요. HID 부대원도 우리 자국민한테 총을 쏘아라. 엄청나게 자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도록 해라. 세월호 같은, 저는 세월호도 같은 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이것을 현재 인정하고 있어요. 일단 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자, 말씀드렸죠. 이거는 계엄 나흘 전에 북옥무 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지만 합참에서 거부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절차상의 이유를 말했겠죠. 이렇게 되면 남북한에 우리는 국지전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관여하게 돼 있는 것이고 북한은 러시아가 관여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합참의장이라도 이것은 아니다. 너의 목적이 이거인 것이 분명한데, 자, 언론에도 3월 달부터 알려진 건데 합참의장이 이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한다고 봐야 돼요, 다. 그래서 되게 어중간한 어색한 동거, 거기다가 미국이 얘들을 버리는구나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나 미국의 외교적 행보를 통해서 또 국내 이론은 변화의 추이를 또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러면 나같이 같이 죽는다. 결국 합참의장은 여기서 내란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지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런 대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지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방첩사령부는 대통령 언론 발표 후에 몇 분 만에 바로 들어가서 접수하고, 근데 특전사령부는 늦었어요. 같은 값이면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미리 갔었어야 돼요. 그 전에 대기를 하고 있거나 하늘에서. 그걸 누가 체크하겠어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라인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쪽은 중앙군 라인이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특전사령부는 합참 라인이라는 거예요.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예. 출동을 아예 안 했으면 됐을 뻔했는데 성공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내가 이 새로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찍혀나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특전사령관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유부단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707 단장이 저는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예. 그래서 특전사령부는 합참과 사전에 교감 관행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확실치는 않다.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된다.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난 안 한다. 그래서 참고해라. 이 정도였겠죠. 자,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차장한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까닭은 막상 하고 보니까 잘 안 풀렸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는데 우리한테는 뭐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특전사령 여단을 더 활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국회 투입해서.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제보 차원입니다만은 이 제보들이 전부 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제보들이 지금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어요. 자, 오늘 대통령 전용기가 성남공항에서 떠올랐는데 바로 문제가 됐죠. 그걸 누가 먼저 제보하겠습니까? 민간인이 보고 제보하겠습니까? 저거 대통령 전용인데 왜 뜨지 이때? 그렇게 신고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누가 제보했겠습니까? 공군에서 제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군에서. 다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네. 자, 그것을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이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따지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걸 밀어붙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모하다. 군에서는 계속 계엄령으로 재미를 본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여러분 다시는 댓글에 보면은 무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특정 사단에 갔을 때는 그 사단이 자기들이 그 계엄 우리는 불법이라고 지금 내란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쿠데타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기념물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사단장들이. 사단 내부에 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 1차장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막상 해다 보니까 병력이 다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여한 인원들은 안고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세력이다. 요걸 딱 쳐내면 딱 된다. 예. 우리는 어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고, 여기는 우리한테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이거 싹 치워버리라고. 그래서 야금야금 꽉꽉 씹어서 먹으라고. 자, 이걸 잘 해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시간을 짧게 하고 싶고, 미국도 단 하루도 윤석열을 더 대통령직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예. 이렇게 엉거주춤하다가는 14일 탄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들의 집합체 같은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떤 큰 뜻에 동조한 세력이 뭉쳤다기보다는. 그럼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강력한 반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4년, 지금 한 3년 남았죠? 뒤에 나는 영혼이 빠이빠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길을 지금 지혜롭게 잘 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새로운 힘의 직결치가 안 생기고 있어요. 권성동이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미국이 지지한다. 서방이 지지한다. 전 세계가 지지한다예요. 러시아까지 지지한다예요. 북한까지 지지한다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 시위할 거 아니에요? 다음 토요일에는 국민 누구나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숫자로 여의도에 나가서 전국에서 일어나서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맥락과 흐름을 우리 국민 전체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 이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는 분위기로 가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국민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경제적인 거, 과학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최근에 느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진보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급식으로 같이 키웠더니 애들이 밥값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게 곧 북한의 위협을 떨치는 법이에요. 남북 소통이 됐을 때 우리는 북한하고 체제 경쟁을 하는 이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북한은 수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이 문화를 보면은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녹아내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위기는 기회예요. 계기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정치 문화까지 접근한 거예요. 처음엔 노래로 시작했다, 춤으로 시작했다가,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음식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한강에 5.18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다 받은 거였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통일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단계를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과거 경력을 나무위키에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자, 저 위에부터 볼게요.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작전처장, 지작사 작전처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7보병사단장을 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부장을 했고,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을 했고, 합동참모본부 전작권 추진단장을 했어요. 즉 이것은 뭐냐?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미군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을 했잖아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전 대장한테 만나서 처음에 말을 많이 푼 거잖아요. 수도방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즉 이것은 그 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또한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하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보통. 그리고 그가 제보를 민주당에서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미국의 이야기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민주당에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많이 알고 있었다, 사전에. 이걸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 네트워크에 곽종근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사전에 포기하고 아예 행동을 안 하고 거부하는 연합사 합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본인이 후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다 들었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이 있죠. 그래서 707 단장한테 거의 꾸지람을 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홍장호 국정원 1차장이 지금 큰 역할을 했죠. 괜히 국정원에 전화해가지고 다 까발려진 거예요. 예.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을까? 언뜻 보도를 보면은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못 믿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고 이 홍장호 국정원 차장이 조태용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래서 합참에도 죄송합니다. 방첩사에도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 하니까 방첩사에서 그 명단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것은 얼마나 어설프게 돌아갔는지 위에가. 원래 국정원에 아무 그게 없는 건데 연관성이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방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태용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 저는 이게 뭐냐면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의 현재 실세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봅니다. 예, 상당한 어설픔이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전화했다니까 방첩대장이 그 중요 정보를 알려준 것이죠. 자, 이 조태용은 못 믿겠다기보다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제 추정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아마 그걸로 됐죠. 윤 정부 들어와서 저기 미국 대사, 미국의 네트워크가 되게 약해요. 윤석열이. 그 다음 국가안보실장이 됐죠. 그 다음 국정원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한테 전화를 안 하고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태용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 저는 그거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조태용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홍장원한테 실세인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홍장원이 거부를 했다. 홍장원이 거부를 한 것은 뭐냐? 이 행태를 잘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어떤 정부 기관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어가지고 국정원 자체가 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웬만큼 위에 윗대가리를 바꿔가지고는 밑에 조직이 통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골 라인을 올려서 군을 그걸로 중앙골 라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에서 한 거예요. 즉 행안부 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그 밑에 꼬붕,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게 영향을 받는 자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죠. 그런데 홍장원이 깔끔하게 날린 거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 홍장원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서훈이나 박지원 여기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많은 제보들이 명확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봐더라도. 예. 자, 서훈 박지원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내부 정치인들 뒤에 쫓아다니고 국내 정치 상황 뒤에 쫓아다니고 뒤에 캐고 뭐 이런 걸 안 하기로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걸 원했던 많은 옛날에 국정원 세력들이 있었죠.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외나 대북에 집중된 세력들이 국정을 잡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색깔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서훈과 박지원을 거치면서 조태용 하나 밀어넣는다고, 어설픈 조태용 하나 밀어넣는다고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랬더니 이놈 저놈 소리 하면서 가차없이 잘랐다. 그래서 나도 잘렸다. 해봐라 그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많은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이 연합사를 통해서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확보한 많은 제보들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 자, 여기 있죠. 박선원 의원이고 부평 어린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국정원 1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시는 홍장원 1차장의 선배인 셈이에요. 네. 자, 이게 저는 이게 보시죠. 최초 계엄 예고했던 박선원. 이게 이제 김민석 의원보다 빨리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 같냐. 이 사람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 바깥에 들어오는 제보들에 지금 그걸 모두 취합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분명히 미국 정부도 있다고 봅니다. 내부 국정원 정부도 있고. 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있던 자리가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으로 분류되던 자리가 의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대표적인 수박 중에 하나를 밀어내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낙연 체제로 그 당시 의원들 오랫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했고 김대중의 후광의 힘을 입어서 정치 세력화 됐던 그들이 이제 본인들이 본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도 정권을 한번 잡아야 된다 생각했던 그 부분, 그렇지만 동시에 되게 오래된 세력들이 있었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날카롭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새로운 세력들, 그들 많은 저항을 했지만 이낙연을 비롯해서 수박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당에서 대응이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걸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윤석열 스스로 닫혀있고 지금 집권 세력은 닫혀있는 세력이에요.
이번 내란의 기본 틀도 군이 여태 가져왔던 옛날 5.18 때, 그리고, 전에 뭐 조현천이 했던 그때 거, 그런 거 업데이트해서 쓰는 거거든요. 기본 틀은 이런 거예요. 언론기관 장악한다. 그럼 우리가 여론을 마음대로 휘둘러 수 있다. 아닌 거잖아요. 야당은 무력하게 잡혀올 것이다. 질질질. 그래서 현실 인식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 상황과.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적이 분명히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과연 박선원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김병조 같은 국회의원들이 없었으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겁먹었을까 나와서 핵심을 건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볼까요? 여러분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네요. 자, 우리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 이해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시가총액이 144조 증발, 오늘 좀 오른 것 같던데 이 정도 증발했다. 짧은 기간 내에. 이게 엄청난 타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특히나 이제 우리 원화는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돈이 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연기금에서 들어갔다. 국민연금 같은 거 대부분 뭐 대표 국민연금이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해지잖아요. 저는 주가 방어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 과거부터 연기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률을 남긴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부차적으로는 그건 전 세계 어디 정부에서나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거품이니까요. 경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전 모든 국가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주가를 마사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금의 2차적인 목적이에요. 수익률을 남기면서. 예, 거기서 힘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돈을 잃는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핵심이 미국이 엄청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격렬히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실제 힘으로. 저는 그게, 자, 그들이 조금만, 은행권에 신경을 써서 우리한테 조금 더 압박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고 달러 주도 세상이잖아요. 우리, IMF도 그렇게 맞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워서 그때 맞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번 뒤집은 다음에 많이 발라먹고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와 같은 압박을 계속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이 중에 분명히 미국의 힘이 들어가 있다 뒤에. 예, 근데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그걸 느끼지도 못한다. 한동훈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관심도 없다. 내 의원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정권과 금융계에서 막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좀 있으면 아마 대기업 같은 데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다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모한 짓을 벌이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특히나 미국은 지난번 우리가 무인기를 그 김포에서 날렸는지 뭐 연평도에서 날렸는지 백령도에서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 시내로 보냈을 때 국무부 부장관인 아시아 담당인 캠벨이 와서 강력히 경고하고 갔어요. 그걸 무시했다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왜? 트럼프 당선이 지금 1월 17일인가, 취임이 1월 17일인가 그런데 그때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난 그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윤석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수를 감수하고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될 거다. 과거 우리 계엄령이나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군의 힘을 보여줬던 그 추억을 아직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아직 문민화가 덜 된 군인들의 마지막 건물들이 동참했다. 충암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보면 이제 올해 기획해서 정보가 셌지요. 미국과 한미연합사가 인지를 했지요. 또 군 내부에서 보면은 육사 위주의 피로감이 있다. 자,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즉각적인 탄핵을 원한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과연 국회에서 총을 쏴라 발포를 명령했었다면 하루라도 그 자리에 더 있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데 지금 미국은 그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조율이 돼가지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도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병력이 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았어요. 추경호는. 그래서 국회에 안 보내고 당사에 있으라고 한 겁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으면 피해를 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은 체포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을 온 셈이에요. 그거 지켜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체포 대상인 걸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탄핵 표결에 그때 18명인가 뭐 그게 이제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이 전부겠죠. 그들이 탄핵 표결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을 개혁하면서 자기가 확실한 지도 세력을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구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윤석열한테 놀아놨잖아요. 그게 윤석열인지 아니면 김건희인지 모르겠지만 내 너한테 황태자처럼 권력 물려줄게. 그러다가 다시 지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과도 각을 세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와야 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지만 향후 한국 정치권은 민주당이 안에 세분화되면서 다양화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회 놓친 한동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자,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월간중앙 2004년에 나온 겁니다. 청와대를 어떻게 보나 한국의 군사 쿠데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군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다른 상황일까요?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군인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군이 현 정부를 뒤집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가 우리 군한테 기회를 제시하면서 같이 쿠데타하자. 이건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래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 휴대전화 때문에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특정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진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부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크게. 예. 그 다음 병력과 장비를 중앙부대에 진출시켰다 해도 국민을 설득할 방도가 없다. 과거처럼 몇 안 되는 신문, 방송사를 접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정말 맞죠. 이걸 다 물어줬다는 겁니다. 정부가 다 도와주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전담반을 바로 마련했어요. 근데 계엄이 해지되고 나서도 그 조직을 안 해줬어요. 왜? 추가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됐으면 세상 돌아보기 여러분 더 이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 분명히 걸려들었을 거거든요. 자, 더 이상 군이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준다 하니까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는 면에서 군이 올라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조현천이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 당시 조현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거부했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조현천은 도망을 받아주고 한국 정부가 조현천을 쫓는 것을 막았잖아요. 근데 김용현은 미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실무자가 제보를 해서 못 간 거예요. 지금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5월 토요일에 있을 두 번째 어떤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데서 그냥 궁금증이 되게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예의대로 모여서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비가 채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아니고 제가 봐서 윤석열이 하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지는데 또는 그걸 급하게 구속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짧은 시기로 판단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지고
그들이 이제 우리를 얕잡아 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버거워서 이런 문제까지는 대충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간에 어떻게 드라마틱한 전개가 될지 이미 빠져나갈 구석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여기에 정말 미친 척 하면은 지금 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미 첫 번째 쿠데타 시도도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예. 이런 생각을 배제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네.